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죠. 원래 또 상당히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파이낸싱을 번역을 금융이라고 해요. 가끔 시험 문제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 신문에 보면요, 약어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 앞에 PF 따서 우리 약어로 PF라고 해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선은 부동산, 우리 지금 부동산 금융을 배우고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 예?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대출 받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우선은 사업주를 스폰서라고도 해요. 이 스폰서인 사업주가 이미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개발 사업에서 더 받으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주는 그래서 출자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 PF는 미국에서 텍사스주의 유전 개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뭐를 위해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 우리 프로젝트 아까 유전 개발 사업, 뭐 고속도로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고속전철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이런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은 어떻게 돼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거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뭐다? 장기다. 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장기인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사업주가 뭐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사업주와는 법률적으로,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 독립적인 뭐를 특수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요,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독립적입니다. 전련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뭐를 담보냐면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이 개발 사업의 미래에 뭐를 담보로 하죠?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자,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이겠죠.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걸 담보로 이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 자, 프로젝트 우리가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에 뭘로써?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냐 하면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 여러분,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합니다. 회사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인수를 하죠. 회사채를 인수를 금융기관에서 인수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주단을 형성하는데 한 은행이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 은행이 이렇게 공동으로 인수를 A, B, C 여러 은행이 이렇게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거. 이걸 뭐죠? 신디케이션.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 전략을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해요. 론.
너는 뭐다? 대출금을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 사이에도 위험이 분산되지만 또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예?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국책 사업일 경우는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요. 또는 우리가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을 또 해.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의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예? 또는 시공회사에 또 보증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만큼 위험을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뭐 한다? 분산시킨다. 분산. 자, 분산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이렇게 대출해줘요. 자,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면 여기서 뭐를 갚는 거죠? 이자를 갚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상당히 뭐하다? 비싸다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PF 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는 기업의 대출 금리에 비해서 한 우리 4-5배 비싸요. 예? 이게 비싸요. 예?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 수수료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상당히 비싸다. 보통 4-5배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프로젝트 회사가 조달을 해서 이 자금을 누가 이용하는 거? 사업주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는 자신의 재무 상태표의 부채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중요한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에요.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외에 조달한 자금을 이용을 하니까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은 뭘 갖고 갚아야 돼?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미래의 수익성인 현금 흐름, 미래의 수익성인 이 현금 흐름을 뭘로 본다? 상환에 뭘로 본다? 재원으로 본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 자,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망하면은 금융기관은 대출해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회사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 누구에게는 사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사업주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비소급 금융. 사업주에게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무슨 거죠?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해.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이 개발 사업에 사업주가 나는 20%는 보증을 하겠다. 그럼 보증을 하게 되면은 보증한 부분에 제한, 한정해서 거기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소급 금융인 경우도 있다는 거. 보증한 경우에는. 자, 그리고 돈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젝트 회사나 시공회사인 건설회사가 돈을 관리하면 안 돼요. 돈은 따로 누가 관리하냐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관리해야 돼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보면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관리 계좌로 번역을 하는데 위탁관리 계좌인데 여기서 자금을 관리해.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여러분이 아파트 우리 분양할 때 보면요. 뭐 신탁회사에서 보증 이렇게 간판 공사 간판 그 보이죠? 신탁회사 보증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으면요. 그 자금 있죠.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거 건설회사에 어떻게 돼? 입금하면 안 돼요. 네? 사기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많거든요. 건설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뭐 한다, 해서 중도금하고 잔금은 저희들 회사 계좌로 입금해서 막 보내. 예?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면은 어떻게 돼? 그 회사가 그 돈을 여러분 써서 여러분이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은 문제 생겨요. 누가? 신탁해서 여기 그 보내야 되는데, 예? 관리를 여기 해야 되는데, 자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걸 다 물어야 돼. 그래서 부산에 유명한 명지 신도시가 있어. 부산에 거기서 2천 가구가 이런 사태를 해서 2천 가구가 뭔다 다 쫓겨나 생긴 거야. 돈을 누구한테 줬어? 건설회사 주는 거야. 건설회사는 그래서 뭔다 고의 부도를 내버리지. 돈을 빼들고 해서 부도 내서 그 돈 고객 돈 몇 천억을 가지고 튀어버리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돈을 넣어야 되는 거야. 자금 관리.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또 그저께인가? 저들도 여기 뭐냐면은 종로에 아시는 대사관 무슨 상무관 그쪽 건물을 하나 5층짜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을 시켜줬는데 문제는 이 중개사가 그걸 잘 모르대요. 거기 갑자기 그 대사관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그래서 야 그쪽 부가세 그거 확실히 해야 된다. 부가세 알죠? 부가가치세 10%.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요. 예? 매수자가 누구에게 줘야 돼? 건물주 매도자에게 10% 줘야 돼요. 계약 그 잔금 치를 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골치 아프게 돈, 개인인 경우는 금융에서 융자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갑자기 10% 해당하는 건물 가격하면 엄청 큰 돈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 10%를 계약 해서 잔금 칠 때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은 여러분이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거예요. 그걸 절차를 몰랐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이 뭐다 책에 없어요. 그러다가 사고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이제 건물 거래할 때. 자, 여러분도 이제 자격증 다시면 상가 건물 거래할 거 아니야. 그때는 좀 그런 걸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부가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 문제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정 요건이 있어. 요건이 다 다른데 사업마다 일정한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있잖아요. 요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용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 있죠. 건설 장비. 요걸 또 뭐 한다? 비싸니까 또 뭐 할 수 있어요? 리스 할 수 있거든요. 리스. 그럼 리스를 하게 되면은 리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뭐다? 또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항상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이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런 내용들이 가끔 출제를 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이 이 금융기관이 지금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는 누구예요? 금융기관이잖아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무슨 입장에서? 대출자가 아닌 누구 입장? 지분 투자자. 여러분, 지분을 투자한 사람. 요즘 뉴스 보면서 하나 있죠. 지분 투자자 하니까 이제 요즘 뉴스 보니까 쿠팡 얘기 나오죠. 쿠팡. 예?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송정희 회장이 뭐 14조라는 돈을 벌게 생겼다. 뭐 뉴스 한번 나오던데 그 무슨 얘기냐면요. 쿠팡 회사 설립을 했잖아요. 그때 그 설립할 때 주식을 나는 돈 얼마 투자할 테니까 너네 회사 주식 나한테 30% 달라. 예? 그래서 너네가 운영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게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이 투자해서 지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 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분 투자자의 입장은 대출자가 아니잖아요. 이자 받는 게 아니에요. 지분을 투자한 것보다 배당 받는 거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지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지분 투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를 하고 또 프로젝트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공동으로. 여기 뭐를 투자한 거? 돈 투자한 거, 지분을. 얼마나 투자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사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이것을 조인트 벤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이렇게 있어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359페이지 위에 보면 조인트 벤처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PF에서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PF라는 용어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여기 성공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 아시죠? 다 PF로 해서 다 부도 난 거예요. 저축은행. 그 부도 난 거고 또 PF로 인해서 경남은행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경남은행인데 이 경남은행이 자본금이 3천억 원인데 그때 당시 강남 지점에서 3천억 원을 좀 뇌물을 받았겠죠. 지점장이. 그래서 어떻게 돼? 3천억 PF를 대출해 준 거야. 이거 본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없이 대출해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망했잖아. 개발사가 망하니까 대출 회수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돼? 경남은행이 망하는 수밖에 없지. 자본금 다 잠식되는데. 그래서 경남은행이 그래서 부산은행에 먼저 합병당한 거죠. 부산지주.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PF는 위험이 너무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정부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요거 건설하는데 돈을 없잖아요. 국민 세금 가지고 거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뭐를 동원해야 돼? PF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하겠다 하니까 투자하겠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우리 가서 이용도 못 하는데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나올 거야? 결국 어떻게 이용 못 하는데 투자해봐야 자금 투자를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돼? 외국 투자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이 노 하면은 또 투자 돈이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좀 보시고 PF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자, 펀드가 나와요. 여러분 펀드 한번 가입했죠? 이것도 간접 투자 상품 353페이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는 뭐다? 여러분이 소액 자금을 가진 사람 돈 모아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펀드 가입만 해보셨죠? 증권회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부동산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로 이제 넘어와서 자, 부동산 개발 단원부터 한번 보겠는데 37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금융은 올해 12문제 30%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투자 금융. 그리고 이제 개발. 여러분 교재 379페이지에 개발은 2문제 또 출제를 하는 부분. 2문제. 그 작년은요. 2문제 둘 다 쉬웠어요. 작년 시험은. 개발은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개발 거기 보니까 월푸드의 견해가 나와요. 자, 토지의 개량물, 예를 들면 건물 같은 이런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의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한다. 자, 월푸드의 견해가 나오고 또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이다. 자, 특히 거기에 3번 지문이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3번 지문. 자, 여러분 그 밑에 박스에 보면요.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서 그 1번에 요 용어를 시험에 단골로 출제를 많이 해요. 원래 출제할 수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 개발 개념이 뭐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혜 또는 형질 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근데 시험에는 중요한 게 거기 다만, 박스 위에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거의 중요 포인트야. 여기 시험 문제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우리 개발의 개념에서 그 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타나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개발에 포함된다. 이렇게 출제할 거 아니에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항상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2번은 한번 또 출제했었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 개발업. 이것도 한번 출제된 지문.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1번 지문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나오죠. 자, 우리 공공개발 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 우리 주택공사, LH 이런 게 있죠. 공사부문. 그리고 민간개발 주체는 토지 소유자, 조합법 또는 민간건설 사업자 등이 민간개발 주체고, 요 두 가지죠. 민간은 뭐를? 여러분, 공공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은 자금을 어떻게 돼요? 조달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하는 것을 제3섹터라고 해요. 제3섹터. 자,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주체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381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항상 시험 문제는요, 월포드란 아까 학자. 월포드의 학자의 견해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월포드에 있어서 개발 과정. 자, 월포드의 개발 과정이 나오죠. 자, 7단계가 나오죠. 자, 우선은 첫 번째가 구상, 아이디어 단계. 자,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자, 이런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돈 들어오고 나간 현금 지출, 이 수입과 비용을 계략, 여러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미리 검토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특히 이 두 번째가 가끔 지문상에 나와요.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어째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지를 구입했으니까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죠. 타당성 분석 단계. 이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여러분 이 경제적 측면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 비용 비교하는.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 382페이지에 거기 2번에 보시면은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개발업자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속초 같은 데 가다 보면 양양공항 있죠? 양양공항. 저는 한 번 딱 이용해 봤어요, 옛날에.
예? 그때가 저희는 1988년도 한번 서울 김포에서 양양 한번 급해서 간 적이 있는데, 예, 문제는 양양공항을 뭐 관광객이 어떻게 해서 뭐 한데 이용객이 있어요, 없어요? 뭐 서로 참을 뭐 1시간이면 가는데 누가 이용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대한 비용을 투고 공항 건물을 만들었지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했잖아요. 뭐 조사할 때는 뭐 타당성이 있다 뭐 하는데 타당성이 없는데 항상 우리는 선 거야. 양양공항도 그렇고 거기 또 속초 가면 또 무슨 또 뭐 크루즈? 크루즈는 부산 가지 왜 거기 가요, 속초를? 그것도 이용 못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웃긴 거예요. 속초를 무슨 관광의 뭐 도시로 하는데, 예? 부산이, 크루즈는 부산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뭐 하여튼 잘못됐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개발 사업한테 조사할 때는 타당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용객은 없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제 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많지만 특히 고속도로도 그렇게 많거든요, 개발 사업. 고속도로 우리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그 건설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 그대로 분석을 잘 냈다는 게 어디냐 하면요. 어디더라? 거기, 어디인데요? 안성에서 저쪽 중부로 가는 그 고속도로. 그게 제일 어떻게 돼? 투자 잘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사 결과. 고속도로 이제 분석한 결과 그 사업이 제일 어떻게 돼? 분석 잘 냈다. 그만큼 어떻게 돼? 이게 예측을 못 해요. 조사할 때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개발 사업은 그런 게 많다. 분석 잘 내야 돼요. 그럼 5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 돈 조달해야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단계가 요거고, 6번째는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 건설 단계가 오고, 또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가 7번째. 그래서 4번째, 7번째가 또 많이 내거든요. 2번째, 4번째, 7번째가 시험 지문에 또 많이 내는데 마케팅 단계입니다. 여러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해야 되니까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면 시장성이라는 의미는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얘기해요. 자,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자,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 뭐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개발 사업을 완공된 이후에 공실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 할 때 보면은 플랜카드 막 붙어요. 뭐 입점 확정, 입점 확정 막 붙잖아요. 예, 그런 걸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월포드에 있어서 여러분 교재 385페이지로 가시면은 여기 나오죠. 월포드는 2번째가 개발의 위험.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월포드는 크게 뭘로? 3가지로 봐요. 3가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3가지로 봅니다. 시험에 많이 또 출제를 해요. 자, 법률적 위험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위험이야. 여러분 가끔 있죠. 용도, 지역지구제 변경 가능성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예? 그래서 공법적 측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 발생해요? 아까 예? 지역지구제 뭐 그런 거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잖아요. 그리고 사법적 측면에서는 특히 소유권 관계 같은 거.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야죠. 예? 예, 이런 것. 또 개발 사업에 대한 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뭐가 발생한다? 민원이 발생하죠. 민원. 자, 그런 측면에서 근데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여 개발하는 것이 이 법률적 측면에서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는 것. 이 지문이 한 3번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시장 위험은요.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 뭐 시장의 수요 공급 이런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 시장 위험이야. 그래서 이 시장 위험과 관련해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 386페이지 박스에 보시면은 흡수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 어떻게 돼?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많이 내요. 흡수율 분석 목적. 이것도 한 2번 출제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미래 흡수율을 어떻게 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2번 지문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흡수 시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100%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흡수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흡수 시간은 뭐 할수록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좋겠고 흡수율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하는 데 걸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되느냐 흡수율을 멀수록 높을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이때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은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시장 위험은 줄어들겠죠. 자, 비용 위험으로 갑니다. 자, 비용 위험은 이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이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비용 위험인데 특히요 이 비용 위험은요 개발 기간이 중요해요. 공사 기간 이 공기라고도 하는데 이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더 높아져요. 비용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기간을 뭐 할수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길어질수록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많아요. 비용상의 위험은 더 커진다. 자, 여러분이 그 항상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개발도 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가고 뭐 분양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문제인데 자,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게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비상 걸렸어요. 전 세계가. 제일 비상 걸린 국가가 어디예요? 거기 한번 하면 전 세계가 독감 걸리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 돈을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달러를 찍어서 풀어. 이거 양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지들이 마음대로 찍어. 우리는 찍지도 못해.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서 돈을 국민들 코로나 쫙 해서 줬어요. 찍어서 그 재정 적자를 막 메우고 막 하는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미국 어떻게 됐어요? 10년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거든요. TB라고 하는데 트레저리 본드는 있고 트레저리 빌이 있어요. 빌도 있고 본드인데 요게 전부 다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 말은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바로 영향받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인상되죠,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은 인상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빼서 어디 투자한다. 예? 미국 국채 금융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 폭락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해요.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미국에서 종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출 금리가 앞으로 최대 7%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3%에서 4%에서 8%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2004년도에. 그래서 앞으로는 7% 시대로 오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돈 많이 풀었어요. 우리도 지금 빚이 얼마예요? 4년 전에 450조, 지금 얼마? 1000조 시대 왔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면 금리 올린다. 자, 이런 위험이 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으로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타당성 분석 또 누구 의견에? 월포드의 의견.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보면은 분석에 있어서의 단계가 있어요. 분석의 단계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 거기에 389페이지 박스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우선 시험에 39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나와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거기 나오는 분석이 뭐죠? 지역 경제 분석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여러분 분석 대상 지역. 자, 여러분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 그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이런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석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모든 부동산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모든이 포인트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빨갛게 나와 있죠. 자, 지역경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들어오냐. 여러분 항상 시험에 보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장 분석이 두 번째입니다. 예? 시장. 이번은 지역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특정, 예를 들면 상업용이면 상업용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을 합니다. 예? 연구 분석. 예? 자, 그래서 이걸 시장 분석인데 시장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작년에 요 개념 또 출제했어요. 여러분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거. 작년에 요 개념,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우리 요 개념 진짜 많이 내거든요. 작년에 또 출제했어. 시장성은 아까 배우셨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 사업이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2번에 그 지문이 많이 나오죠.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거. 이걸 시장성 분석. 이 지문을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그 지문을. 자, 그러면은 요 시장성 분석, 요 세 가지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하냐면요. 학자에 따라서는 시장 분석이고, 이 시장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행 분석. 요거는 뭐에 초점? 시장에.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인데,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느냐, 그걸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무슨 분석? 투자 분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또 학제에 따라서는 무슨 분석이냐면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서 선행 분석을 먼저 하고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거는 후행 분석.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면 이거는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의사결정,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돼?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 또 교재에 391페이지에 거기에 문제 위에 3번 지문에 나오죠.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그게 3번 지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 순서 있죠? 순서는 한번 출제 17회 시험 했는데 우리 계속 개념은 요거 구별 같은 용어 아니라는 거 요 두 개 구별해 둬야 되고 특히 우린 출제위원들은 뭐를 좋아한다? 시장성 분석을 좋아한다. 이거 한 5번은 낸 것 같아. 작년에도 또 개념 묻는 문제 또 출제했습니다. 작년은요 개념 2개를 냈거든요. 개발 사업에서 시장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그 두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출제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 394페이지로 갑니다. 자, 개발의 유형을 보면요. 여러분 작년에 출제했더니 이걸 근데 신개발, 재개발 2개로 나누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다. 대지 조성 사업 한다. 그건 신개발이야. 그럼 재개발은 뭐예요? 여러분 많이 귀에 있던 거 있던 거 노화된 거 없애서 새로 만든다. 이게 재개발이지 뭐. 뭐 여러분 많이 듣는 뭐 주택 재개발 많이 듣는 용어. 그걸 구별할 수 있는가 한번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 신개발 재개발이 있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395페이지에 가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류 3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가 있는데 요거 공법에서 배우셔요, 여러분. 공법 가면 제2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인데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건데 우리 개론에는 벌써 2번 최근에 출제 30회 시험에도 나오고 27회 시험에도 한번 우리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공법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쉽게 맞추는데 또 이제 이것을 또 공법 문제라고 또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개념들은 가끔 출제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나오는 용어가 있고요. 도시개발법도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의 또 용어 중에 시험에 많이 가요. 도시개발사업 개념을 또 많이 물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공법에서 다 배우는 건데 그렇게 우리 개발에서는 가끔 시험 지문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396페이지로 오시면은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 나오는데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뭐냐? 여러분이 환지 방식을 출제했어요. 작년에. 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오래된 건데 우리 시험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지, 매수, 혼합 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 용어. 자, 환지 방식이 우선 작년에 나왔는데 자, 거기 보시면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인데 택지화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토지 등급이요 9단계 있거든요. 등급이라든지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에 환지 기준, 개발된 토지를 환지 기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만 다시 재분배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재분배를 매각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말을 바꿔버리죠.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요 개념이 여러분이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다음에는 이렇게 출제, 작년에는 환제 방식 출제했기 때문에 2년 전에 뭐 나온 줄 아세요? 2년 전에는요, 그 밑에 혼합 방식, 이게 또 출제를 또 했고.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나와요. 매수 방식도 24회와 27회 시험에 또 매수, 수용 방식도 출제했고. 자,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용하면 알겠죠?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수용을 해서 뭐다?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줘.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없어져요. 권리 완전히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보상액이 적으면 뭐가 생겨요? 불만 생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 지문을 제일 많이 냅니다. 자, 혼합 방식은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인데, 뭐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이 활용한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출제합니다. 나머지는 뒤에 가서 한번 또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자, 398페이지 보시면은 공명개발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개발 주체에 따라서 크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로 나누는데, 공영개발은요, 뭐 택지 공영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택지 공영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해온 방식이 공영 개발입니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 의한 공영 개발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거의 무슨 방식을 취한다?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입니다. 여러분, 공영 개발하면 장점이 뭐야? 대규모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공영 개발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또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또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 게 무슨 방식? 공영개발. 아까 단점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대토죠. 이 보상 받은 돈이 또 인근 지역 토지에 또 매입을 하잖아요. 대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집가를 상승시킬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이번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상비가 50조, 토지 보상비, 신도시 3기 토지 보상비 50조가 풀린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팽창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 우려도 나타난다. 뭐 그런 건 단점이죠. 자, 여러분, 하나 우리 보면요, 옛날 같으면요, 우리 환지를 해줄 때는 그 개발 대상되는 그 지역의 토지를 되돌려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의 토지를 되돌려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걸 가끔 이제 용어가 비환지라고 하는데, 날비자를 써요. 날비. 요즘에 이렇게 날비자를 써요. 비환지. 이런 용어도 가끔 이제 나오대요. 또 뭐 무슨 원형지 개발, 뭐 이런 우리 공법상에 나오는 용어들이 막 가끔씩 우리 개론에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공영 개발 장단점, 우리 한번 그 장단점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민간 개발.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여튼 월포도는 중요합니다. 월포도 뭐 어디서 출제할지 몰라요. 월포도 변해.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여기서 지문 부동산 개발 개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해서 이렇게 하나 지문씩 뽑아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월포드견이 중요하고, 또 올해 출제 예상되는 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 올해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